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최유경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입사 이래 가장 영혼을 털어넣은 보고서인데 공식적으로는 오늘 처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방금 김유정 팀장님께서 발표하신 전자상거래법과 유사하게 쟁점이 굉장히 많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사후적 입법 평가를 저는 2017년도에 수행하였고요. 지금 21대 개원과 더불어서 홍익표 의원님과 또 이동주 의원님께서 이제 해당 법안을 다시 발의하셨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좀 큰 쟁점이 될 것 같아서 좀 시의성이 있는 주제가 다시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의 연구는 그 당시에 이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의 이원우 교수님을 필두로 저희 연구원하고 이제 콜라보레이션으로 공동 책임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김태호 박사님과 또 한양대 윤혜성 교수님, 또 서강대 주하연 교수님, 그다음에 이제 방정미 권은정 두 박사님께서 6명이 거의 한 몸이 돼서 연구를 하셨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분업을 하였지만 저희는 챕터를 나눠서 각자 쓰는 것이 아니라 거의 6개월간 합숙을 하다시피 한 20여 차례 이상 만나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이제 그 6명 중에 한 명으로서 대표해서 결과를 좀 보고 드리는, 또 특히 입법평가 방법론을 왜 이렇게 시도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 제한, 그러니까 의무 휴업일과 이제 영업 시간 제한이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 법입니다. 근데 이제 법안의 명칭은 발전법이지만 이 90년대 말에 대기업 유통 시장이 굉장히 확산되면서 제정됐던 법인데 그 입지 규제,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대규모 점포들이 시장 안에 진입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평가를 해서 입지 자체를 규제하지 못하고 입점이 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골목상권 또는 중소상인들의 어떤 붕괴 현상이 일어나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화두가 되었던 법입니다. 저희가 이 법을 입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는 데에만 약 2개월간 8개 다른 이제 종류의 규제들을 평가 대상으로 이제 검토를 하였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다원적인 입법 평가 방법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법이 어떤 게 있을까를 고민하였고 전통적인 어떤 법학 방법론으로 저희가 10년째 이미 그 당시 다양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 평가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 법을 선택하면 조금 사회과학적인 기법이나 복합적인 방법들을 동원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제 동의하에 이제 이 법을 대상으로 입법 평가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제 연구의 이제 배경은 뭐 대충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이 규제에 대해서는 사실 여전히 이게 충분한지 불충분한지,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사회에 과연 이 규제가 계속적으로 필요한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요. 사실 그 당시에도 이미 이제 선행 연구를 경제학이나 경영학 분야에서 뭐 일부 특히 대형 유통업체들이 좀 주도적으로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기존의 연구들을 거의 모든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에서 약간 데이터를 조금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데이터는 조금 배제하였고 연구를 설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또 하나의 장점이 있었다면 저희가 법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수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입법평가 방법으로서의 전통적인 규범적 평가 방법을 이제 1차적으로 동원을 하였고요. 그게 17년도에 수행할 때 이미 대법원에서 이제 다양한 행정소송과 대법원 전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이 규제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이미 끝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규범적 해석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의미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규범적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고요. 이제 그 대신 저희가 이 법률상의 어떤 규제가 사실상 그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다시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해당 조사 지역에 있는 조례는 전수조사하여서 조례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방법론의 출처는 이제 맨 위에 있는 보고서가 저희 연구원의 대표적인 이제 방법론 동원을 했던 보고서이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보고서 그 연구 용역의 형태로 한 3개 정도의 연구를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운용 현황 분석은 전국에 있는 이제 2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 181개를 제가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들까지도 일부 좀 담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분석의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방대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석을 하기보다는 가장 핵심이 되는 등록제도, 그 다음에 전통상호 보존구역 지정제도, 특히 가장 관심이 많았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제도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여기도 이제 읽으시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규범적 연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였지만 이제 경제적 분석이 이 연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연구원에서 이미 설문조사를 동원한 입법평가들은 좀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 규제는 규제의 효과, 경제적인 효과, 비용 편익의 분석이 반드시 들어갔어야만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분야의 연구를 7년 이상 데이터를 축적하고 계신 경제학 교수님을 같이 연구진에 참여시켜서 그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계를 보시면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고 기존의 데이터 분석이 불가능했던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불가피하게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는데요. 추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히 중소상인의 매출액 같은 것들은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가장 정확한 거는 이제 국세청이 가지고 계신 자료이겠지만 이것을 오픈해주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이제 설문조사로 대체를 한 부분은 좀 연구의 한계이지만 그 한계를 가능한 제일 극복하려는 방법을 채택했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했고 또 다른 한쪽은 사회조사 분석으로서 설문조사를 다면적으로 그러니까 한 3개 그룹을 나눠서 큰 설문을 3개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는 이제 다음부터 설명드리자면 계량경제학적 분석은 이렇게 2개를 나눠서 보았는데요. 하나는 영업 행위를 규제하는 분석을 소상인에 대한 중기 효과와 소비자에 대한 단기 효과, 그다음에 소비자에 대한 중기 효과로 이렇게 분석을 하였고, 또 한쪽에서는 신규 입점, 그러니까 새로운 대규모 점포, 대형 마트나 이제 여러분이 주변에서 흔히 보시는 이마트, 예를 들면 이것은 대형 마트라면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SSM이라고 해서 준대규모 점포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점포가 입점을 할 때 어떤 효과를 계속 이제 병행해서 분석을 하였고요. 전체 그 당시 전통시장이 1,459개였고요. 그게 모두 주소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 네이버에서 지도를 다 찾아가지고 저희가 거리 기준을 세웠고, 저희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당시에 무엇이었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름을 좀 지었는데요. 대형마트의 영향을 받는 시장, 그러니까 대형마트 영향만 받는 시장, 그다음에 SSM의 영향만 받는 시장, 그리고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인근에 대형마트나 준대규모 점포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 무영향 시장은 대형마트나 이제 규제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일반 경기 체감 효과나 어떤 경기의 흐름 뭐 이런 이제 영향을 받았다라는 전제하에 이 3 그룹을 비교하였고요. 사실은 대형마트와 SSM 모두의 영향을 받는 한 그룹이 더 있는데 당시에 이제 좀 예산상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부득이 그 부분은 좀 담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한 이유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나와 있던 데이터들이 일정한 지역에 대한 뭐 어떤 큰 굉장히 유명한 대형마트 근처에서의 소비 효과만 분석을 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좀 이렇게 셀렉티브한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무영향 시장이라고 하는 좀 대조군을 두고 한번 결과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사실은 저희도 사실 연구를 하면서 계속 좀 불안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여튼 가급적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설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은 조사 전체 대상의 시장, 아까 1,439개 시장이고요. 그 옆은 전통시장으로부터의 이제 최단거리에 위치한 SSM까지의 거리, 그다음에 대형마트까지의 거리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이 3개의 군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 시장에서 총 57개의 시장을 선택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설문지 작업만 한 그 6명의 연구진이 2개월간 걸려서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얘를 이제 그 업체와 같이 콜라보를 해서 질적 연구로 이제 그 시장의 상인들을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다 드리고 이제 회수를 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상인들의 경우는 이제 그냥 온라인상이나 이렇게 그냥 설문지를 뿌려서는 답변이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특히 이 소비자 단기나 중기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연구진의 7년간의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계신 소비자 패널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달 단위로 영수증에, 그러니까 대부분 주부셨는데 영수증에 본인들이 대형마트에서 산 물건과 이제 전통시장에서 구매하신 내역을 다 이제 수기로 제출하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패널의 분량인데, 사실은 그 작업이 저희가 이제 계속 이걸 추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이 외부의 어떤 전문 인력하고의 협업이 굉장히 유의미했고 또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소비자 중기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너무 유통법에 관한 내용이어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률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그룹 하나가 농수산물 매출액이 55% 이제 이상인 대표적인 이제 농협 하나로마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규제에서 빠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배제된 이 하나로마트나 하나로클럽에서의 구매 패턴 변화는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좀 종합적으로 이 규제의 중기 효과를 관찰하고자 했습니다. 이 소매 업태 간 분석도 이제 보고서가 이제 600페이지 분량을 제가 한 몇 장에 줄이다 보니 많이 건너뛰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 대형 마트와 준대규모 점포는 취급하는 물건, 그 다음에 소비자가 가서 사는 것을 선호하는 물건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선 제품과 비신선 제품으로 나누어서 이제 다 조사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게 전통 시장에 대한 소상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장을 확정한 이후에는 이 시장 내에 위치한 점포들이 적절하게 표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총 57개 시장을 선정했고요. 각 시장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점가의 입구에서만 표본을 추출하고 돌아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랜덤하게 몇 집 건너 하나씩 조사하도록 하였고, 그다음에 특히 매출액 같은 부분은 이제 직접 점주거나 점주의 직계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정확한 기억을 할 수 없거나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점주나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재방문하는 것으로 하여서 굉장히 데이터는 심혈을 기울여서 수집하였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600개 점포에 대한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을 수행했던 것이고요. 특히 이사주 일요일 의무 휴업일 지정 효과가 이제 고객 수나 매출액 면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었는지를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도도 저희가 다 만든 건데요. 이게 최종 저희가 조사 대상으로 삼았던 57개 시장이고, 해당 지역의 조례도 이제 규범적으로 분석을 다 하였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일반 소비자, 그러니까 이 규제의 수범자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소비자였는데, 이제 그 당시에 언론이나 최근에도 아마 언론 보시면 소비자들이 불편해한다, 이 이사주 의무 휴업을, 뭐 이제 이런 기사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는 일반 소비자를 이제 2,0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성과 남성으로 나눴고, 여성 중에서 기혼과 비혼을 독립가구를 나누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혼 여성 중에서도 전통시장의 경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이제 그룹을 굉장히 세분하였고, 지역도 이제 전국의 광역시에는 전체 다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그때 패널을 구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쿼터 배분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설문조사 결과를 나중에 보시면 꽤 흥미롭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한 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전통시장을 원래 잘 가지 않는 세대에는 아무리 전통시장이 가까이 있어도 이게 방문을 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소비 패턴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유통업체 대상은 이제 그 당시로는 사실 이게 회수율이 굉장히 낮았고,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계시고 굉장히 답변하시기 좀 꺼려하시는 경우들이 있었고, 특히 입점 당시에만 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하기 때문에 이미 12년도, 13년도에 작성하고 17년도엔 담당 부서 자체가 없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이후 18년도에 제가 전수조사할 때 이제 거의 점장이나 이제 본사에 계시는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보충적으로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인식조사 여기 저희 원래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데요. 뒤에 저희 보고서의 특징은 로 데이터를 모두가 보실 수 있도록 다 뒤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연구 보고서들은 대체로 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취합해서 어떻게 분석하셨는지를 저희가 볼 수 없었고, 저희는 이제 다른 분석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뒤에 원 데이터와 설문지 모두를 다 공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사 대상 보시면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이고 좀 중립적이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여기도 자료에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뭐 많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 입법 평가에 있어서 이제 규제 아까 뭐 규제 영향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말이 굉장히 저는 이제 매력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적 분석은 숫자로서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특히 법학을 하는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이지만, 규제라는 것이 반드시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어야만 타당한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구진이 굉장히 그 당시에 많이 논의하고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설문지를 작성할 때에도 굉장히 다면적인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게 짰고요. 예, 요거는 이제 2018년에 제가 이어서 했던 이제 복합 쇼핑몰 운영 현황 조사 분석인데, 얘는 어떻게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이 현재 계류 중인 법안과 똑같은데 사전적인 평가를 위한 어떤 전수조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에만 약 한 10개월가량 여기도 소요가 됐고요. 굉장히 독특한 환경에서 이제 중앙부처 사무관과 해당 지역구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그 지역의 그 대규모 점포의 점장 내지는 본사 직원들하고 같이 실사를 하고, 사전에 이제 정량 평가를 할 수 있는 설문지를 나누어 줘서 다시 회수하고 한 2시간가량의 이제 FGI를 180개 점포 전부에 대해서 진행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뭐 효과에 대한 분석이라고 한다면, 다행히 저희 연구 이제 2017년에 했던 연구에서 무영양시장에 대비해서 대형마트 영양시장과 SSM 영양시장에서 소상인들의 일별 매출액이랑 방문 고객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규제 때문에 소상인들의 매출이 늘었다, 방문객도 늘었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고요. 이제 뭐 소비자들의 경우에도 규제 대상 마트, 대형마트를 이용하던 소비자가 뭐 아주 드라마틱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이미 12년도부터 규제가 있었고 5년 후에 한 조사라서 소비자가 이미 규제에 좀 적응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대체 구매하셨을 수도 있고요. 편의점에 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2~4주 휴무일에는 시장을 가지 않고 뭐 다른 날 가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9만 원 가량의 지출을 대형마트에서 줄인 것으로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평일에 여유 있는 전업주부님들의 경우는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는 반면, 비전업 직장 여성인의 경우는 오히려 이제 가까이 있는 준대규모 점포 이용을 늘렸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있었고요. 여기가 가장 핵심이었고, 저희가 이제 2018년 3월에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산업부와 같이 저희 연구 보고서를 변론 자료로 제출하였고, 같은 해 6월에 이제 결국 합헌 판결을 얻어냈는데, 그때 이게 좀 주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규제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약 한 2.4, 전체를 보면 2.4만 원 정도 감소했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가까이 보시면 대형마트와 가장 대체성이 높은 하나로콜롬이나 하나로마트는 오히려 상당히 이제 지출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마트 문 닫는 날 하나로마트 가서 이마트에서 살 수 있는 걸 거의 다 살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전통시장에서의 지출은 소비자가 평소 전통시장을 이용했던 경우에는 규제 기간 동안 상당히 증가해서 약 3.7만 원 증가했고요. 여기는 이제 온라인 및 무점포 소매가 전보다 증가했다라고 이제 여기 설문으로만 확인이 됐는데, 사실 온라인 매출도 이제 안타깝게도 이게 외국 온라인 또 있고 해가지고 얘는 거의 지금 정량화된 정확한 정보를 정부 부처에서도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까지 담지 못한 것은 조금 저희도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좀 많이 중복이 되긴 한데 하여튼 그 본 보고서를 혹시라도 관심이 있어서 봐주신다면 꽤 뒤에 이제 다양한 그래픽으로 설명을 쉽게 해드렸고요. 특히 여기 이제 일반 소비자 대상 결과 응답 결과 약 91.3%가 이미 이제 규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66.7%, 약 3분의 2 가량의 소비자분들은 이 규제에 대해서 이제 순응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이 규제는 타당하다라고 응답을 하셨다는 게 굉장히 좀 저희로서도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의 규제는 어떻게 더 규제를 넓혀도 되겠냐는 질문을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66.7%까지는 아니었고요. 이제 소비자의 어떤 인식의 흐름 같은 것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입법평가 방법론은 이제 201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연구원의 입법평가 사업 11년 차에서는 좀 굉장히 도전적이고 시도를 해봄직했던 비용도 시간도 굉장히 많이 투입했던 보고서이고, 당시에 이제 입법평가 연구실장님과 연구원 전체에서 꽤 이렇게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해주신 덕분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일부의 연구자가 아니라 정말 융복합적 연구가 굉장히 중요했고, 계량 경제학적 측정이 특히 이제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연구자의 합류로 풍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계속 그 비용 편익에 우리가 너무 이제 입법 평가의 측면에서는 너무 매몰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규제의 존재 아니면 법의 어떤 존재 자체가 또 수범자들에게 갖는 의미,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입법 평가라는 틀 안에서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분석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 변론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원이 되었었습니다. 사회조사 분석 결과도 이제 제가 이 부분은 많이 수행을 했는데 굉장히 아주 다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좀 흥미로웠고, 이게 모든 법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규제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다원적인 방법론을 동원하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저희 연구진 스스로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뭐 다른 말씀은 거의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 발제자로서의 미덕으로 발제를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